단원 에너지의 흐름하고 물질의 순환, 여기서는 이제 하나씩 보통 출제가 돼요. 한 문제 정도 에너지의 효율을 구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보면은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에너지는 순환이 아니라 흐름이에요. 순환이 아니에요. 돌지 않아요. 즉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생태계에서는 에너지는 여기 나와 있죠. 순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다가, 즉 어디에서 어디로?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결국에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순환을 안 하니까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끊임없이 외부에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며, 이 에너지는 항상 어디로부터 공급이 돼요? 태양으로부터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누구한테 공급이 되겠어요? 결국에는 생산자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은 태양 에너지가 생산자한테 주면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이 유기물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는 얘네들도 호흡을 하니까 호흡으로 인해서 열이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호흡으로 방출되는 열은 저온의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얘네들이 사체나 배설물, 낙엽들이 된 것들은 다시 분해자에 의해서 100% 호흡을 통해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급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양을 나타낸 거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해요.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 양, 그 다음에는 개체 수, 그 다음에는 생체량. 생체량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이 가지고 있는 총 무어의 양, 유기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물량이라고도 얘기를 해주는데, 에너지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요. 줄 수밖에 없는 게 중간중간에 뭐로 빠져나가요? 호흡 또는 사체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위로 갈수록 실제로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도 줄고요. 개체수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생체량도, 개체수가 주니까 물론 몸집은 크겠지만 개체수 자체가 많이 적기 때문에 위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생체량도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에너지 효율은 한 영양 단계가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전 단계의 총 에너지 양분의 현 단계 에너지 양이에요.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가 돼요? 280분의 26.8 곱하기 100. 이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6.8분의 1.2 곱하기 100.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2분의 0.1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전 단계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 양으로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양은 줄지만 에너지 효율은 대체로 증가합니다. 대체로. 보통 최대한 같거나 커요. 위로 올라가면은. 그런데 가끔 엿을 먹이려고 줄어들거나 하는 형태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커진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알겠어요? 문제에서 나온 거를 수치값을 보고 직접 여러분들 한번 구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빛 에너지가 2만이, 태양 에너지가 2만이 아니라 얼마예요? 20만이 공급이 돼요. 이 중에서 이용되지 않고 반사되는 게 뭐 보면 19만 8천이고 실제로 생산자한테 공급된 에너지가 얼마예요? 2천이에요. 2천. 그럼 2천에서
호흡으로 1200이 빠져나가고 고사 낙엽으로 600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200만 1차 소비자한테로 가요. 그럼 에너지 효율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10% 정도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호흡으로 110, 사체 배설물로 60이 빠지고 나면은 넘어가는 거 30. 나머지 얘도 호흡으로 14, 사체 배설물로 10 빠지고 나면은 6. 나머지는 다 호흡, 사체 배설물, 그리고 나머지 사체 배설물 고사 낙엽을 분해자가 다 호흡을 통해서 내보내버리면 호흡으로 방출되는 총 에너지의 합을 다 구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원래 생산자가 갖고 있던 총 에너지 20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면은 안 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생산과 소비. 자, 요것도 봅시다. 생산을 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생산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쵸? 총과합성량, 호흡량,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식물 군집에서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보면은 총 생산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과합성으로 만들어낸 총 유기물의 양,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총과합성량이라고도 해요. 이 총과합성량에서 일부는 뭐에 쓰고요? 호흡량으로 자신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 호흡으로 과합성을 해서 호흡으로 자기가 스스로 사용한 양을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순생산량이라고 해요. 순생산량 또는 다른 말로 순과합성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순생산량에서 포함이 되는 게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이 중에서 고사, 낙엽, 피식량, 고사량은 말라준 거고 낙엽량은 말 그대로 낙엽이 떨어진 거고, 피식량은 뭐가 되냐면 1차 소비자가 먹은 양이에요.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라고 해요. 섭식량. 1차 소비자가 먹은 거예요. 예. 이거를 뺀 나머지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생장량입니다. 생장량. 그러니까 큰 거죠, 실제로는. 순생산 중 1차 소비자에게서 먹히는 피식, 고사, 낙엽 뺀 나머지가 생산자에 남아있는 유기물의 양, 이거가 생장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생체량이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생체량, 생물량. 현재 식물 군집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 그러니까 생장량이 총 누적된 거를 생체량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요, 이게 극상에 도달한 군집과 천이 중인 군집이 조금 달라요. 극상 군집하고 천이 중인 군집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극상은 이미 다 천이가 완료가 된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큰 뭐가 많아요? 음수림이 많죠. 어른나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생산량은 누가 많을까? 총 생산량은 극상 군집이 많겠어요? 천이 중인 군집이 많겠어요? 천이 중인 군집은 아직 어린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극상에 도달한 건 이미 다 어른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생산량은 누가 더 많아요? 극상 군집이 천이 중인 군집보다 많아요. 예. 그런데 호흡량은 누가 많냐면 당연히 어른 나무가 나무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극상 군집이 호흡량도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장량은 누가 많냐면 천이 중인 군집이 극상 군집보다는 많습니다. 왜? 어린 나무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총 생산은 적지만 호흡에 쓰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본인이 쌓아진 생장량이 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극상 군집은 총 생산이랑 호흡량이 워낙 커요. 그래서 순생산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극상에 도달한 거는. 근데 천이 중인 군집 같은 경우는 총 생산은 적지만 호흡량 자체도 적어서 순생량이 어느 정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식물 군집에서 총 생산에서 호흡량을 뺀 게 순생산이고, 순생산에서 피식, 고사, 낙엽을 뺀 나머지가 생장량에 해당이 되고, 이 생장량이 누적된 것이 바로 생체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물 군집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는, 열대우림은 일반적으로 육상 생태계 중에서 순생산이 가장 많아요.
광합성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천이가 여기 나왔죠.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은 생체량은 적어요. 생체량은 적다는 소리는 뭐냐면 아직 나무가 어리다라는 소리예요. 예, 그런데 순생산량은 많아요. 광합성량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호흡량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극상에 도달한 애는 생체량은 많지만 순생량이 적다. 거의 뭐랑 뭐가 똑같냐면은 총생산과 호흡량이 거의 비슷해요. 농경지는 이거는 우리가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순생산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봅시다. 식물이 호흡, 피식, 고사, 낙엽이고 이 식물의 피식량이 초식동물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에요. 이 피식량 전체가 먹은 거예요. 섭식량에 해당이 되고 이 섭식량에서 배출량이라고 하는 거, 배출량은 이제 배설물로 배출한 거죠. 배출량을 뺀 나머지를 뭐라고 불러요? 동화량이라고 합니다. 동화량. 예. 이 동화량 중에서 호흡량, 생장량, 피식 또는 자연산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화량은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점 줄어요. 많이 먹고 많이 쌓이니까 동화량이 점점 줍니다. 그 다음에는 잡아먹히는 비율도 좀 적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했지만 물질은 순환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순환을 하는 게 탄소하고 질소예요. 이거는 이제 둥둥 과정에서 나오는데 탄소의 순환은 좀 쉬워요. 탄소는 주로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를 하거나 또는 물에 녹아서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탄산이온 또는 탄산수소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대기 중에 CO2가 생산자에 흡수돼서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 같은 유기물로 합성이 되면 이 유기물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호흡에 사용된 후에 다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나가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광합성에 쓰이고 또 얘네들이 사체 배설물이 되면은 얘가 분해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나갈 수도 있지만 화석연료가 되면은 다시 연소를 통해서 CO2가 나가고 그러니까 CO2와 유기물의 형태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순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광합성 과정을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탄소 동화 작용이다 라고 불러줘요. 탄소 동화. 탄소로 갖다가 동화, 합성을 해주는 작용이기 때문에 광합성은 탄소 동화 작용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근데 이제 질소는 조금 복잡해요. 자, 보면 질소는요.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흡수를 해서 기공을 통해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질소는 직접 사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질소가 삼중결합의 형태로 N2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얘가 매우 안정해요. 매우 안정한 상태라 이거를 직접 식물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이용을 하려면 얘가 무슨 상태가 돼야 되냐면 암모늄염이나 아니면은 NO3- 때는 NO2- 형태의 질소염의 형태가 돼야 돼요. 이온 상태가 돼야지 식물이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녹은 이온 상태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질소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질소 고정. 자, 질소는 고정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이온의 형태로 바뀌어야지 식물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물에 녹아서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해야 돼요.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 고정 과정을 보면은 자,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고정 세균들이 있어요. 질소 고정 세균 대표적으로 뿌리옥 박테리아나 콩과 식물의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니면은 아조토박터라고 하는 이런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 작용을 받으면 뭐가 돼요?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어요. 또는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자가 분해해도 암모늄 이온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암모늄 이온을 직접 이렇게 식물이 흡수를 해가지고 질소 동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직접 이용을 하는 경우보다는 여기서 보면은 질산화 세균이라는 걸 통해서 얘가 NO2-, NO3-의 질산이온 상태로 바꾸면 얘를 흡수를 해서 광합성에 이용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생물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렇죠? 일단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한번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질화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이 질산이온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질산이온이 공기 중에서 바로 질산이온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공중방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중방전은 번개가 치는 경우예요. 번개가 치면은 빠직하고 때리는 과정에서 질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직접 공기 중에서 질산이온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은 굉장히 희박해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남는 애들은 탈질산화 세균이라는 걸 통해서 질산이온이 이 상태로 바뀌어요. 질소하고 산소로 분해돼서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미생물이 관여하는 경우가 총 3가지가 나오죠. 질소 고정 세균, 질산화 세균, 탈질소 세균 해서 총 3가지에 의해서 질소가 순환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뭐였어요? 그러면 이 질소를 흡수해서 결국에는 질소 동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탄소 동화는 광합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질소 동화는 뭘 만들어내냐면은 여기는 아미노산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합성을 해서 이 아미노산으로 결국에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이게 질소 동화 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산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을 보게 되면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물질은 생물과 비생물 환경 사이를, 비생물 환경은 뭐가 있어요? 토양, 물, 공기 요 사이사이를 각각의 다른 형태로 순환을 해주게 됩니다. 물질은 순환, 에너지는 한 방향 흐름. 알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생태계는요,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또는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를 생태계가 평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생태계가 평형을 하고 있으면 생물종이 다양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먹이 사슬이 복잡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 먹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한 종이 너무 개체수가 많아지거나 줄어들더라도 이거를 손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균형이 잘 깨지지가 않고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생산자의 물질 생산과 그다음에 소비자와 분해자의 물질 소비가 균형을 잘 이루기 때문에 물질 순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먹이 사슬에 따른 에너지의 흐름도 원활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밑에를 보면 중간에 한번 생태계가 평형이 깨지는 원인이 생겨요.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2차 소비자의 먹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2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해요. 그럼 생산자는 줄어요. 그죠? 그럼 생산자가 줄면 생산자가 줄이기도 했지만은 이 포식자인 2차 소비자가 늘면 1차 소비자가 줄어요. 1차 소비자가 줄면 생산자의 포식자니까 생산자는 다시 늘고 얘가 먹이가 줄었기 때문에 2차 소비자는 줄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생태계 평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이게 먹이 사슬이 복잡하고 개체수도 많고 종이 다양할수록 어떻게 돼요?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잘 깨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요인은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도 결국에는 한계치가 있어요. 너무 많이 깨져버리면은 이거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계를 넘는 요인이 작용하면 생태계가 평형이 깨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깨지는 대표적인 요인 자연재해. 뭐 산불, 홍수. 근데 산불도 무슨 자연재해는 아니죠. 일반 요새는 방어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홍수, 가뭄, 산사태 등의 생태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산불 한 번 나면 막 작살나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 이게 크죠. 댐과 도로를 건설을 하면서 댐이 건설하게 되면은 일부 지역에 다 물에 침수돼 버린단 말이에요. 물이 들어온 지역이. 그 다음에는 개간, 간척 사업하면서 어떻게 돼요? 습지라든가 아니면 갯벌을 다 막아버릴 수 있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온난화가 진행이 되겠죠.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환경도 오염돼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래종이 유입이 돼버리면 천적이 없다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이 잘 없기 때문에 고유 토착종들이 감소하고 먹이 사슬도 변화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황소개구리는 거의 다 사멸이 돼갖고 많이 없어요. 워낙 많이 잡기도 했고 황소개구리 천적이 나타났나 봐요. 그래서 개체수 조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퓨마를 사냥을 해버리면서 퓨마 개체수가 확 줄어드니까 사슴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죠. 잡아먹을 포식자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생태계도 보면은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멧돼지예요. 멧돼지 위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 표범이나 호랑이가 있어야지 멧돼지 잡아먹는데 표범이나 호랑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최상위 포식자예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걸 잡아먹을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잡아먹을 수 있는 애가 있으면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서 멧돼지도 개체수가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부터 대표 자료 분석 내신 만점까지 실력 이거 끝났구나. 실력 업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301까지.